자살사별자들이 마음으로 쓰는 무고 애도, 오늘은 번외편입니다. 애도 시리즈의 자문을 맡고 계시고 또 애도 상담 전문으로 하고 계신 임상심리학 박사 고성규 선생님 모셨는데요. 고성규 선생님은 7년째 애도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또 메리골드라는 2030 여성 자살 사별자 자조 모임도 이끌고 계세요. 이 애도 시리즈의 동반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살이라는 죽음, 또 자살사별이라는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선생님께 여러 말씀 들어볼 텐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애도 시리즈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애도 시리즈는 애도 상담가로서 너무 반가운 인터뷰 시리즈이고요. 특별히 자살 사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인터뷰 시리즈라는 점에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그 부제로 붙은 마음으로 쓰는 부고라는 그 한 문장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데요. 부고라는 게 누군가의 죽음을 알린다라는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부고를 띄우면서 그 고인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이제 부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만난 자살 사별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 시점에 제대로 된 부고를 띄우지 못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고, 부고를 띄웠더라도 이 고인의 죽음이 실제 이러이러한 죽음입니다 라고 알리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진 또 혹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게 진짜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그냥 혼자만의 어떤 애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아서, 저는 이 인터뷰 시리즈에 붙은 이 부제처럼 이 인터뷰를 읽으신 분들 모두가 만약에 어떤 부고를 아직까지 제대로 띄우지 못하셨다면 이걸 계기로 마음으로 쓰는 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리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너무 또 좋았습니다. 우리가 자살률이라는 숫자,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각자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회,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뜻깊고 열렬히 구독하면서 네, 열심히 댓글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갔던 애도 시리즈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그 정진영 작가 편 또 선생님하고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 정진영 작가 원래 신문 기자였고 소설가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3년 만에 어머니의 죽음을 소재로 소설을 쓴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살로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 6권을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게 되면서 나는 어머니를 몰랐구나, 내 엄마를 몰랐구나 해서 어머니의 생전 흔적을 취재하듯이 찾아가면서 그 얘기를 기반으로 어머니를 소설로 이제 되살린 그런 의미가 있는 소설을 쓴 작가고요. 일단 그 정진영 작가의 얘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정진영 작가님의 인터뷰 안에 그 애도 상담에서 다루는 어떤 많은 주제들을 던져주셨더라고요.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지연된 애도, 그 당시에는 뭔가 덮어놓고 치워놓고 안 보려고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되게 흥미롭게 본 게 그 소설 속에서 범우죠, 주인공이. 그 범우가 대장암 선고를 받고 또 어떤 계기로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다시 이렇게 소환해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묻어두었던 과거의 어떤 상실이 현재 내가 경험하는 어떤 상실로 인해서 소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범우는 대장암으로 인해서 건강이 상실됐다는 것 말고 그 전에는 애인과의 이별이 있었잖아요. 비단 죽음이 아니더라도
다 어떤 애도의 대상이에요. 뭐 건강을 잃거나 연인과 이별하거나. 그래서 그런 이어지는 상실 경험들의 어떤 끝에서 과거에 내가 묻어두었던 어머니의 어떤 상실 경험, 미처 다 충분히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체하듯이 있었다가 그것이 이런 계기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경험을 하는 것도 제가 만나는 자살사별자 분들이랑 너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 자살사별자들이 애도에 이르는 여정이 개인마다 다르고 또 길고 또 험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채 묻어두기도 하고 계속 이게 다를 것 같은데 애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지연된 애도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지연된 애도의 의미는 어떤 건지 말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잃는 것,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상실을 죽음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그거 자체에 대해서 떠나보내는 것, 어떤 그런 의식들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례들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떠나면 한동안 되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인을 기억하고 또 자기 삶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어떤 발달 과업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지 못하는 죽음도 있다라는 거죠. 자살이라는 죽음의 방식을 포함한 뭐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의 피해라든가 그런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한 어떤 누군가의 사별은 그런 자연스러운 애도를 확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의 삶을 잘 살지를 못하더라. 그 죽음과 연루된 어떤 것에 내 몸이 이제 확 묶여가지고 좀처럼 나의 삶을 행복하게 이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연구에서 이제 관찰된 바예요. 예기치 못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린 애도가 그냥 그대로 냉동돼서 어디에 있는 거죠.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것 같은, 냉동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상태로는 내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제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럼 어떤 것을 그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죽음이 내가 겪은 어떤 일이라는 거, 나한테 일어난 어떤 일이라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가끔 내담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비행기 시차 왔다 갔다 하면 젯래그라고 해서 이렇게 시차 느끼잖아요. 마음하고 머리 사이에도 렉이 있어요. 헤드, 하트 렉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알아요. 머리로는. 하지만 그 죽음이 나한테 어떤 일어난 거다라고 심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인터뷰 이제 애도 코너 때문에 뭐 섭외해서 아니면 인터뷰에서 만났던 분들이 비현실감이라는 단어를 그쵸.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라는 생각을 네. 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정말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갑작스럽게 잃고 나서 느끼는 그 혼란감이라는 게 불안이다, 우울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름을 붙이기가 되게 힘든 혼란스러운 감정. 그리고 우리가 가끔 너무 충격적인 일을 접하면 뭐야? 이러면서 너무 비현실감이 들잖아요. 그 기간이 되게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이 죽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막 애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어딘가에 치워놓고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방식도 있는 거죠. 그게 정답은 없지만 이유를 찾으려고 막 이제 약간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뭐 심리부검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막 일기도 뒤져보고
막 검색 기록도 보고 뭐 이런 노력들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런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이제 이것들을 그 사람이 떠났구나, 갔구나, 이렇게 사라졌구나 이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시고 뭐 글을 읽으시는 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충분히 머물지 못했던 어떤 상실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매일 살면서 상실의 삶을 살잖아요. 조금씩 뭔가 잃어가는데 그때 내가 그 묶어뒀던 게 다시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실 경험들을 좀 이렇게 떠올려보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애도를 해보는 그런 계기가 또 이제 이 인터뷰 시리즈를 읽으면서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죽음을 내가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 이 정진영 작가는 소설로 이제 그걸 쓴 거고, 또 그 많은 경우에 이제 글쓰기로 아니면 혹은 뭐 시나리오를 써서 연극 무대에 올리는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나름의 그 애도의 방법일 텐데요. 네.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너무 도움이 되죠. 제가 사별자분들한테 들었던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차마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그러면 이 감정이 뭐지라고 단어를 붙이기도 되게 힘든 마음의 상태라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글쓰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 감정들을 좀 자극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게 필요한 애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거를 쓰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비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일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토해내는, 이거는 뭐 옳고 그름도 없고 뭐 예쁜 문장일 필요도 없고 뭐 욕이어도 좋고 그냥 한두 문장이라도 좋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좀 정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죽음이 더 잘 이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누군가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소통하는 데까지 오시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저는 정진영 작가님의 이 책 출판이라는 게 본인의 약간 애도와 관련된 어떤 심리부검으로 시작해서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그 애도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 절차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애도가 되게 내가 이 죽음과 나의 경험과 이 관계에 대해서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또 더해지고 다른 사람의 의미 부여가 더해지고 그러면서 더 풍부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고인도 그냥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다른 사람과 관계 맺었던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더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실체에 가깝게.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애도의 공적인 의미인 것 같기도, 사회적인 의미인 것 같기도 해서 어떤 채널이든지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밖으로 꺼내고 더 좋은 거는 그거에 반응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정지영 작가의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럴 텐데 하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이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라는 소설이 사실은 이런 지필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작년에 소설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는 산문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지영 작가가 밝혔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본인이 맞은 문상객의 수만큼 거짓말을 한 셈이다, 어머니의 그 사인에 대해서.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서, 저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살로 고인을 떠나보낸 경우에 사인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 이거 왜 그럴까?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누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나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가까운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갑작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준비된 자살이라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머리가 이제 반쯤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내 정신이 아닌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냥 뭐에 씌운 듯이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자살이라는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내재된 것 같아요. 뭔가 상서롭지 못한,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거는 그냥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제 자살이라는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어서 그렇게 가셨어라고 하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 내가 할 말이 이 죽음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하는데, 인정하고 내가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작업,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 사람들한테 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그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다 몰랐었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웠었잖아요. 이걸 보시거나 읽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지나간 경험을 이제 생각해 보실 텐데, 그분들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나에 대한 연민 아니면 위로, 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살사별자의 주위에 좀 가까운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자살사별자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좀 어떻게 말을 걸면 혹은 어떻게 들어주면 좋을지 또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은근한 미소를 띄우는 이유가 정말 이 얘기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꼭 자살사별이 아니더라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고, 혹은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위로가 되는 어떤 말, 뭐 괜찮니?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뭐 이렇게 어떤 문장으로 자꾸 이제 뭔가 팁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그러기가 되게 힘든 게, 저는 이제 자살사별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애도 과정이 어디냐에 따라서, 혹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거는 되게 위로가 되고 어떤 거는 정말 듣기도 싫고 오늘 날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요. 어떨 때는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고, 어떤 말은 되게 위로의 말을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날 때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그게 자연스러운 사별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게 이제 누군가의 곁에서 위로한다라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효율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의를 다해가지고 막 극진하게 내가 밥도 사주고 매일 전화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겠죠. 근데 그걸 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뭔가 한 만큼 뭔가 반응이 있기를 되게 원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혹은 받는 사람들도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이제 막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묵묵히 그 곁에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신뢰로운 관계에서 정말 저 친구가 혹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 이 시기를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요동치는 어떤 그 사별자의 애도 과정에 따라서 그냥 있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묵묵히 있어주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사별자 당사자가 알아요. 얘는,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려고 늘 이렇게 곁에 있구나,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믿음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해든지 간에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 작가님이 소설로 되살린 그 소설 속에 어머니에 관해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볼까요? 그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댓글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참 잘했어요는 수십 년간 혜진으로서 숨죽여 살다간 그리고 등하교에 수십 리길을 억척스레 걸어다닌 미술소녀였던 엄마에게 보내는 눈물임과 동시에 자살 생존자인 인터뷰의 자신에게 보내는 용서의 메시지인지도 모른다. 아직도 떨리는 마음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이 땅의 자살 유가족들의 이 인터뷰와 인터뷰의 자전적 소설이 소통의 불씨가 되기를. 저 이 댓글 읽고 진짜 좋았거든요. 이분은 뭐 커피 쿠폰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리즈의 정말 의도, 취지를 적확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고, 아마 이분이 다신 댓글이 작가님이 만들어낸 어떤 내러티브, 서사에 또 하나를 이렇게 덧붙인 것 같아요. 이 서사가 좀 풍부해지는, 네? 이 댓글로 인해서 그런 느낌이 또 들었고요. 이분의 댓글로 우리의 애도 과정이 다 더 풍부해졌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하나 더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기사를 읽어보니 문득 외삼촌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기 며칠 전 함께 병문안을 갔던 어머니가 병원을 나오는 길에 서럽게 오빠 오빠 하면서 아이처럼 울던 기억이 나요. 체구도 작고 고생도 많이 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책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돌아가신 그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자살한 어머니가 아니라 이 인터뷰와 이 소설로 인해서 생전의 어머니를 독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좋더라고요, 이 댓글도. 우리가 어떤 한 가족에서는 항상 어떤 위치에서 내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뭐 딸이면 딸, 아니면 뭐 아내면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정돼서 그걸로만 그 사람을 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누군가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사람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맞아. 우리 엄마도 이런 소녀, 맞아. 여동생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어떤 누군가의 죽음이더라고요, 항상. 이 인터뷰 나가고 나서 댓글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사실은 저도 자살사별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19년 동안 OECD 자살률 1위, 그것도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살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게 당연한 건데,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만 포괄을 해도. 근데 우리는 너무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애도 상담 전문가라서 더 그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어떤 상실에 슬퍼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따뜻한 사회, 건강한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폐해도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 내가 뭔가를 잃었다는 게 나의 취약점이 되지 않는 거, 약점이 되지 않는 거. 근데 자살을 한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드러내면 이거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이제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가 아니라 이게 나의 취약성이 되는, 이게 꼭 비단 뭐 자살을 둘러싼 애도만은 아닐 테지만, 그래서 저는 고통받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사회, 그리고 같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손 내밀고 이렇게 한 번 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자살사별자들이 마음으로 쓰는 부고 애도 오늘 번외편 첫 회 고성규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큰 상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걸 선생님하고 오늘 얘기 나누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독자 여러분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